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국채로 연금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26년 1월 이자 실수령액도 한번 같이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장점, 단점 한 번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만 더 리뷰해 보면 표면 이자가 거의 10%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이든 이자 배당이든 뭐 이런 게 전부 다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단점은 금리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결국 이 말은 채권 가격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고, 환율 리스크가 크고, 이 투자 등급이 BB 등급이라서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단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매매 차익보다는 이자 수익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금은 아니고 일부 비중을 이 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질 국채 10년짜리를 보면 현재 한 13.85포인트 정도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조금 내려온 거고요. 한 14,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85포인트 정도 하고, 저는 2023년부터 2024년 한 중반 이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10% 후반, 11% 초반대가 제가 산 그 금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결국 제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현재 환율은 263.39입니다. 제가 한 254원 정도, 평균 그 금리가 이 정도니까 지금은 환차 이익을 봤죠. 환차 손은 아니고 지금 263원이니까 저는 나름 조금 환차 이익을 보긴 했습니다. 그럼 이자 수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23년, 24년 동안 거의 한 달에 1회 뭐 이 정도로 해서 한 20회 이상 분할 투자를 했고요. 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대투자를 해서 원금은 한 1억 7,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 아까 나온 이자 말씀드린 거, 그건 한 3,4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2억 88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작년 12월 말,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 2억 800에 대해서 평가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금 대비해서는 1억 7,500만 원 대비해서는 12.6% 이익을 받지만 이자까지 포함한 총 투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5%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번 26년 1월 달에 받은 이자액은 약 한 1,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뭐 어플이든 아니면 HDS든 그 화면에서 그 각종 나오는 단어나 이게 어떻게 그 브라질 평가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화 매입 금액 총 2억 800만 원. 그래서 원화 매입 금액 그 총 투자 금액이 제가 2억 880만 원이고요. 이걸 환전하면 그 평균 환전 환율로 보니까 한 254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걸 환전하게 되면 82만 헤와라가 되는데, 이 82만 헤와라를 가지고 브라질 채권 88만 헤와라의 채권을 산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1억짜리를 할인받아서 뭐 9,200만 원 이렇게 샀듯이 88만 헤와라짜리 채권을 82만 헤와라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8만 헤와라가 지금 현재 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74만 헤와라 정도 됩니다. 그럼 사실 제가 산 금액은 82만 헤와라인데 74만 헤와라가 됐으니까 한 마이너스 8만 헤와라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고, 이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9.8, 거의 10% 정도 사실 평가 손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 연말 환율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환율이 한 266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원화로 고치면 한 1억 9,700만 원 됩니다. 그럼 원화로도 한 1,100만 원 손해를 봐서 원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5%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5.5%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요 2억 800만 원 대비 1억 9,700만 원, 요 원화에 대한 마이너스 평가 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하고 나면 이 평가 이익은 사실 별 필요가 없고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5일 얼마 전에 1,144만 4,123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이죠. 1월달과 7월달.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면 한 2,288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원금 대비로 보면 1억 7,500만 원 대비 13.1%고요. 이자까지 지금까지 총 했던 2억 800만 원 대비로 보면 약 10.96%의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1년에 2억 800만 원 투자해서 2,200만 원 받는 거. 충분히 그 리스크는 있지만 높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2,200만 원, 또 반기에 받는 1,144만 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브라질 액면가액을 88만 헤와라를 샀죠. 그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82만 헤와라 가지고 88만짜리 채권을 샀으니까 이 88만 헤와의 10%를, 표면금리가 10%로 돼 있으니까 10%의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8만 8천 헤와라를 받는데, 요게 명목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뭐 재반 수수료와 거래 비용 등을 빼면 제가 85,904 헤와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숫자예요. 왜냐면 어차피 브라질 액면가액의 10% 받는 거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 숫자는 85,904원, 약간의 뭐 수수료가 틀려질 수 있겠지만 요 금액은 일정합니다. 10년 동안. 다만 이게 환전이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이 된다고 하면 이게 266.4원, 이거의 변동에 따라 한국 돈으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85,904원 헤와라에 대해서 현재 환전 금액은 266원이니까 요거를 해주면 한 2,288만 원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환전이 작년 초만 해도 한 250원, 250원 초반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뭐 2천만 원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이 이자액은 틀려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연금을 받는 데에서의 리스크입니다. 환율 리스크. 그리고 요번에 받았던 거, 1월 달에 받은 거는 결국 정확하게 42,952 헤와라를 받았고요. 이걸 환전을 한다 그러면 1,144만 4천 원이 되겠죠. 네, 저는 이 42,952 헤와라 이번에 받은 거를 환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퇴 지금 파이어를 한 1, 2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 시점까지는 계속 그 재투자를 해서 평가액, 원금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는데 이걸 뭐 전부 다 100% 연금으로 이자를 사용할 계획은 없고 한 50%는 연금으로 쓰고 그 나머지 이자의 50%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계속 평가액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계속 환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계속 늘려야지만 제가 일정한 연금을 받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파이어의 헤르맨이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까지 비과세가 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브라질 채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 3월에 매입한 브라질 국채의 수익률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투자할 때 유의할 점과 그리고 향후 브라질 국채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브라질 국채 투자 관련해서는요, 다른 영상 보시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모두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만기가 27년 1월 1일인 브라질 채권을 매입을 했었어요. 제가 매입한 브라질 국채는 2016년 1월 15일에 발행을 하면서 표면금리로 매년 10%씩 주겠다고 발행했던 채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채권을 제가 살 때는 시장금리가 9.85%였는데요. 즉 제가 살 때는 채권 가격이 조금 올라 있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조금 비싸게 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총 매입한 수량은 18만 헤알이었는데요. 결제할 때는 18만 3,770헤알을 냈었어요. 자, 여기서 차이인 3,770헤알은 채권 가격 상승분하고 브라질 현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브라질 국채를 미래에셋 증권에서 샀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는 이처럼 연 0.15%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는 매입할 때 별도로 잔여 기간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했었습니다. 즉 저는 원화로 계산을 하면 채권 가격 상승분과 현지 수수료를 한 100만 원 정도 냈고요.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를 21만 원 정도를 내고 브라질 채권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 외에 모든 비용을 합해보니까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연 10%를 주니까 매입할 만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1헤알당 270.65원 환율을 적용을 해서 원화로 계산을 하면은 총 4,978만 9천 원과 수수료 21만 원까지 해서 총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죠. 5월 17일 기준으로 증권사 앱에 들어가서 평가 금액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평가 금액은 18만 3,435헤알이고요. 현재 환율이 265원 54전이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평가를 하면 4,870만 9천
499원인 상황이네요. 평가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2.07%네요. 자, 제가 매입했을 때보다 채권 가격도 떨어져 있고 환율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월이 되면 이자가 들어올 거고요. 또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서 이 정도 변동성은 제가 감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올해 이제 3월에 투자한 이후에 헤알원 환율도 약간 하락을 했고 브라질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는요, 딱 두 가지 경우가 우리한테 유리한데요. 첫 번째로는 헤아라가 강세로 가야 돼요. 자, 우리로 치면은 헤알원 환율이 상승해야지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브라질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좋거나 아니면 하나만 좋아서 좀 보완을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두 가지 모두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보다 2% 더 싸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2% 하락했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이유가 10년 동안 브라질 환율과 브라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지난 3월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의견을 드린 대로 브라질 환율과 채권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파란색 헤아론 환율을 보면요. 거의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 투자가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더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7월에 약 23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올 거고요. 지금까지의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비과세로 말이죠. 브라질 국채 투자는요. 브라질 채권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브라질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브라질 채권을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중간에 채권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결국은 액면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18만 헤아를 상환받을 겁니다. 자, 이것을 채권 운용 전략에서는 만기 매칭형 전략이라고 하고요. 또 대표적인 소극적 전략입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소극적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추천을 해놓을게요.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듀레이션 하니까 조금 어려우시죠? 자,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말은요.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고 액면가로 수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네, 그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브라질 헤아라가 강세로 가면 금상첨화지만 과거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이 큰 손실을 봤던 이유가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율 전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제 외환 시장은요, 헤아론 시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달러 헤알 환율과 달러 환율을 사용해서 헤아론 환율을 계산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헤알과 우리 원은 달러에 대해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브라질 달러 헤알 환율과 헤아론 환율은 거의 이처럼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면 빨간색 그래프는 오르게 되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헤아라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자, 다행인 거는요. 여기 보는 것처럼 브라질 달러 헤알 환율은 지난 30년 동안 상승 추세였는데 2020년 이후로 달러 헤알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였다는 얘기는 헤아라 가치가 하락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헤아라가 약세였던 이유는요. 브라질 경제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것이 브라질 국가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을 받은 이유일 겁니다. 브라질의 달러 헤알 환율은 2020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점은 꽤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지표를 더 점검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브라질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자, 분홍색 선은 달러 헤알 환율인데요. 꽤 오랫동안 약세를 보였던 브라질 환율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소한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한 번 추세를 타면 한동안은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브라질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2,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헤아라 추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현재 브라질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을 넘어서 계속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 이하에서 상승하고 있으면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고 100 이상에서 상승하고 있으면 경기가 확장으로 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경기는 확장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표는 브라질의 GDP인데요. 자, 파란색은 브라질의 GDP, 분홍색은 달러 헤알 환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GDP는 전분기 대비를 보는데요. 이거를 QOQ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감률, GDP YOY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는 브라질의 GDP YOY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락 중일 때 달러 헤알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발견한 거는 브라질의 GDP YOY의 하락 기간이 길어질 때 달러 헤알 환율도 완만하게 상승한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외 경제 측면에서 브라질의 경상수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서 깜짝하셨죠? 자, 그런데 브라질은 꽤 오랫동안 경상수지 적자국입니다. 자, 오히려 경상수지
흑자가 된 개월수가 이례적인 수준이죠. 2020년대 들어서는 경상수지에 대한 환율의 민감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분은 브라질 내 외국인 직접 투자로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첫째, 브라질의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 솔직히 브라질 국채 수익률 추이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둘째, 브라질의 헤아라 환율은 2022년 들어서 꽤 안정적이었다. 자, 셋째, 브라질 경기에 대해서 선행지수, 성장률, 대외자본 흐름 등을 검토해 볼 때 당분간 헤아라 환율이 약간 출렁일 수는 있지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도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기간이 긴 채권보다는 잔여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은 채권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채권을 매입을 했을 때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잘 안 팔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채권이 이율이 높고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과 조금 높은 수수료는 그렇게 민감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 채권 시장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브라질 국채 금리를 보시면 사실 어제도 그랬고요. 장단기 모두 한 20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고 미국, 한국, 여러 선진국 모두 다 금리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름 아닌 펀더멘털 상으로는 사실 크게 이슈가 없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이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 자산군별로 사실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도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수차례 이제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 설명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브라질 채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투자가 유망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초대한 손님은 이제 하나증권의 글로벌 채권 애널리스트이신 허성우, 매니저를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오늘 촬영할 때 지금 마침 이제 우리가, 이란 사태가 지금 불거져서 브라질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현재 브라질, 이란 전쟁에 따라서 브라질의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어떨까요?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보면 채권 시장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브라질 국채 금리를 보시면 사실 어제도 그랬고요. 장단기 모두 한 20bp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비단 이게 브라질뿐만 아니고 미국, 한국, 여러 선진국 모두 다 금리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름 아닌 펀더멘털 상으로는 사실 크게 이슈가 없지만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이 이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물가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것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 자산군별로 사실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도 조금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 따라서 약간 물가 걱정이 있어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난 자원 부국이고, 네. 또 우리가 석유 수출하는 나라인데, 네. 이런 사태 때문에 브라질 금리 좀 올랐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그런 펀더멘털 상으로는 그게 맞지만, 지금 글로벌리하게 사실 자금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채권 시장 다 자금을 빼고 있는데, 그 자금의 아웃플로우 유출이 어디 중심으로 가냐 하면, 사실 이런 분쟁이 났을 때는 신흥국 중심으로 먼저 자금을 빼는 게 순리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주식뿐만 아니고 채권 시장도 지금 글로벌 자금이 조금 일부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매니저님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에 계속 좀 자금이 좀 유출된 상황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좀 종료될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빨리 종료되는 건데, 이게 일주일 안에 이렇게 종료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만, 저희 하우스 뷰로는 사실 베이스 시나리오는 한두 달 안에는 이 분쟁이 종료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기에는 마치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브라질 채권 금리도 결국 이제 이란 사태가 빨리 조기에 종료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금리도 안정세를 띌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분쟁이 빨리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 예상보다 더 빨리 종료가 된다고 하면, 사실 다시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브라질도 금리 급등분을 조금 되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지만 결국 이럴 때는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브라질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법원에서 관세 취소, 트럼프 관세 취소 발표가 있었는데, 판결이 있었는데, 언뜻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브라질이 아마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브라질 들어가기 전에 관세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브라질이 왜 이 관세 무효화에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세관관세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CBP라고 하는데 이 관세청에서 각각의 무역법에 따라서 관세를 여태까지 얼마나 걷었냐를 보여주는 수치를 이제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이 주목했었던 이제 IEEPA죠. 이 IEEPA로 거둔 관세가 2025년, 2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한 1,300억 달러 정도 넘습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확히 한 2025년 한 3월부터죠. 3월부터 미국이 걷었던 관세가 한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다른 무역법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관세 수입을 걷었던 그거에 바탕이 됐던 IEEPA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총 관세의 한 50% 차지했었는데 이게 날아갔다. 물론 이 관세가 무효화되긴 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다시 글로벌리하게 관세, 보편 관세를 한 10% 정도 부과를 했었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한 15%까지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이랑 미국이랑 같이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IEPA 관세가 무효화된 이후에는 사실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효 관세율이 소폭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걷었던 관세 수입이 일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완화되면서 이게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브라질로 넘어가 보면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실효 관세율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시장 보도를 보시면 브라질은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한 실효 관세율은 이 IEPA 관세 무효화 이전에는 한 3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를 보시면 브라질의 실효 관세율 30%가 다 다른 국가 대비 훨씬 높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관세 10%에서 15% 관세를 적용한다면 12% 초반대까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한 17%포인트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 이거는 다른 국가 대비로 봐도 가장 관세 인하폭이 크고요. 그러면 왜 브라질이 관세가 이렇게 높게 부과를 받았나를 보시면 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30% 중에 IEPA 관세로 인한 특별 관세가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특별 관세를 부과했던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없고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0월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 지금 룰라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고요. 또 재선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적할 적수로 전 보소나루 대통령의 장남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분을 이제 후보로 지금 낙점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불만을 표시했죠. 그것 때문에 특별관세 20%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IEPA 관세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 특별관세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무효로 인해서는 브라질이 가장 수혜를 받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관세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대외 교역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럼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은 관세 무효화되면 브라질한테 수출 입장에서 보면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때려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미국이 브라질의 두 번째 수출국인데 이 수출국에 기존에 수출했던 그 품목을 다른 데로 수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그 수출 창구를 다변화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국가들한테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오히려 브라질의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관세가 조금 실효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서 여태까지 좀 주춤했던 그 대미 수출의 경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브라질의 무역 수지 흑자폭도 조금 더 커질 거고 환율 입장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저희가 채권을 주로 이제 다루고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라질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1년 정도 되나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브라질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서 동결이 됐었는데 네. 금리 인하가 금년에 좀 예상이 되어 있죠? 네. 어떻습니까? 언제쯤부터 할 것 같고 좀 인하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글로벌 IB들의 추정치가 다 제각각입니다. 블룸버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블룸버그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12% 초반까지 브라질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그럼 거의 한 300bp를 인하를 하는 건데 B컷, 즉 50bp를 최소한 대여섯 번 정도를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뷰는 사실 그렇게 12% 초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점진적인 인하 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에 P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3월 인하할 거다. 그 3월 인하할 거라는 문구를 그거를 명시한 문구를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2016년이 있었고요. 2023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일단 2016년에 첫 인하 직전
두 차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발표했던 성명서를 들고 왔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에 첫 인하를 단행했었는데 그 전에 회의를 보니까 7월과 8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 당시에는 사실 금리 인하 아직 여지가 없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8월에 들어서는 조금 통화 여건 완화는 어떠한 요인들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내포했었습니다. 2023년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8월에 인하를 했었는데 5, 6월 성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16년과 거의 비슷했어요. 5월에도 인플레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재개하겠다. 결국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라는 스탠스를 보였는데 금리 인하 직전 성명서를 보니까 금리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언제 인하할 건지는 말은 안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내포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번의 성명서입니다. 이번에는 과거 두 차례 당시와 조금 다르게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1월 BCB 통화정책 회의의 문구를 보시면 이번에는 그 인상 재개 관련 문구가 완전히 삭제되고 금리 수준을 조정하겠다. 차기 회의에서 첫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문구를 성명서에 넣으면서 사실상 공식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 그리고 저도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첫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다가오는 3월 회의부터 지금 단행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성현 매니저께서 지금 글로벌 IB들은 연말까지 한 12% 정도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정도는 못하겠다,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아직 인플레이션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의 양대 채무가 있죠. 고용과 물가가 있지만 브라질 중앙은행에서 가장 크게 보는 요인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IPCA 물가 추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경로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 보시면 오른쪽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의 화면을 보시면 이 브라질의 IPCA 물가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상단, 중간값, 하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단이 4.5%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지금 상단을 하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 리스크가 다시 가속화된다고 하면 이게 중간값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단을 다시 초과해서 다시 인플레 리스크가 재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추세적 하락이 아직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 기껏 대여섯 차례를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마 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목표 금리라고 하나요? 목표 금리가 3%죠. 3%에다가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 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이제 여기 이제 금리 밴드인데 그러면 상단이 4.5%입니다. 4.5%고 이제 방금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현재 4.5%보다는 약간 아래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려온 건 아니다. 그냥 4.5를 살짝 아래 내려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우려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요. 올해든 내년이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는 사실 상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2024년부터 그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개선해 오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16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면 GDP 대비 기초 재정 수지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수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마이너스로 갈수록 여전히 재정 적자가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자 지급을 제외한 GDP 대비 기초 재정 수지는 0%에 근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 비중이 상당히